이게 일시적이다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건 메가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진행에 관해서 먼저 이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햄버거입니다. 무슨 햄버거일까요? 그 잔뜩 곰팡이가 낀 햄버거의 모습입니다. 버거킹이 작년 2월 달에 시작한 광고입니다. 근데 이 식품회사가 이런 곰팡이 낀 광고를 한다는 게 대단히 위험한 발생인 것 같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광고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뷰티 오브 노 아티피셜 프리저버티브스. 무슨 얘기냐면 방부제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버거킹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인 모습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이걸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7년 된 맥도날드가 말짱하고 34일 된 버거킹이 곰팡이 낀 모습이 잔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만 집착하는 시대가 지났고요. 보이지 않는 위험이 훨씬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미나리에서 보면은 손자가 뱀을 보고 놀라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눈에 보이는 게 왜 무섭니?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더 큰 거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런 소비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회적 문제가 우리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비즈니스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KMA ESG 경영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국내 기업들의 ESG 경영 정착화를 위해서 교육, 컨설팅, 지속가능 보고서 등의 작업을 하고 있고 많은 기관에 현재 ESG 자문위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서 벌써 2회째긴 합니다만 ESG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이런 비재무적인 지표를 가지고 경영을 해야지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일단 CSR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CSR이 그 공공사회정책연구원 이종재 박사에 의하면 1953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된 시점이 뭐냐면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오일회사에서 스탠퍼드 대학에 기부금을 전달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부금을 전달했는데 주주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들을 왜 대학에 기부를 하느냐. 그런데 결국 이게 캘리포니아 연방법원까지 갔는데 판결은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합치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게 큰 이슈화가 됐었던 부분인데 여러분들 그 ESG와의 차이를 구분하십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자 관점입니다. 1953년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 말도 안 된다 얘기했었습니다만 지금의 ESG는 투자자가 끌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보이는 재무지표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시작된 게 결국 ESG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ESG가 부상했을까요? 저는 가장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달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미국의 많은 우리나라가 들어보면 정경련 같은 기관인데요. 여기에 많은 미국 기업인들이 참가를 해서 주주 자본주의, 주주 이익의 극대화라는 근본적인 그 기업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하려면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큰 변화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기후위기인데요. 코로나19로 촉발됐는데 이런 문제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결국은 나의 안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소비자들한테는 엄청난 위기감으로 왔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인식 그리고 규제가 강화됐고요. 그리고 투자가 강화된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BRT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국내 10대 기업들은 이제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가장 현재 ESG의 이슈는 지금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중립 기본법이 통과되는 등 법적 규제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탄소중립 기본법 2050년까지 저희가 탄소 배출되는 거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탄소 배출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배출되는 것만큼 흡입을 하고 또는 산림자원들을 활성화해서 제로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요. 이 탄소중립 기본법이
법제화됐다는 건 세계 14번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게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사실 그저께 탄소중립기본법 관련한 어떤 간담회가 우리나라 탄소중립위원회하고 산업계가 같이 모여서 논의한 자리가 있었는데 무산됐습니다. 왜 무산됐냐면 가는 방향은 맞지만 환경계와 기업들의 입장이 너무 틀립니다. 환경계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면 50%는 가야 된다. 기업들은 기존의 24%에서 35%까지 올랐는데 이것도 너무 버겁다는 얘기죠. 이런 어떤 이슈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 많은 법적 규제의 속도가 예상보다 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만 하더라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되거든요. 많은 기업인들이 특히 제가 생각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은 이미 잘 갖춰져 있고 담당자들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 규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또 하나 보면은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최대은행 싱가포르 개발은행 회장 피요시 구타는 돈의 쓰나미가 ESG로 몰려들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쓰나미라는 격한 용어까지 써가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 보면은 ESG 투자 자금이 4천조가 아니고요. 4경 원입니다. ESG 주식, 채권, 그리고 ESG 펀드, 그리고 ESG 부동산까지 많은 ESG 명칭을 붙여서 투자 자금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2030년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13경입니다. 13경.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그린 뉴딜 등 국내만 73조가 2025년까지 투자될 계획이고요. 그 2021년 초에 보면은 ESG 채권이 대략 80조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은 그 전주시는 종업원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의 99%가 넘습니다. 대부분 다 중소기업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너무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 많이 부도나고 있고요. 쓰러지고 있고 ESG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들은 ESG가 왜 중요한지 이해를 하고 참가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는 이런 리스크적인 법적 규제라는 리스크도 있지만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기회란 측면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 도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 몇 가지로 좀 나눠봤는데요. 우선은 ESG 경영은 이제 메가 패러다임이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ESG를 그 환경 보호를 위해서 내가 선한 마음으로 참가하겠다. 그럼 뭐 진실하게 참가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진지함. 그리고 이거는 그냥 패러다임이다. 제가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 주립 대 김익석 교수님이라고 그 전문가 한 분을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보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 가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건 패러다임이다. 이건 생존 경쟁이고 패권 경쟁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려나면 기업은 벼랑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이게 일시적이다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건 메가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단지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ESG는 에비던스가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평가라든지 인증이라든지 지속가능 보고서라든지 다 우리가 ESG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걸 실천하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비던스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내부 진단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인데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ESG 관련해서 특히 CSR 관련해서 오래 하신 그 임팩트 스퀘어 도명 대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ESG를 경영 전략에 통합했는지 그리고 글로벌 진출 시 ESG 접근이 고려되었는지 소셜 벤처나 외부와 협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지 이런 어떤 내부 진단 요소를 5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ESG 플레이어라고 생각했는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약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장을 리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ESG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역할과 방향이 뭔지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뀌고 있고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의 위에 있는 대기업들이 이런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좀 몇 가지로만 좀 나눠봤습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도 정부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역마다 이슈는 조금씩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전주시 오면서 좀 생각을 해본 부분인데요. 전주시가 이렇게 ESG를 많이 주도를 하고 있고 탄소 중립 이슈도 좀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내 최초로 ESG 지자체를 선포하고 ESG를 좀 리딩해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사실 전주시 혼자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ESG 관련해서 특히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시민들 그리고 참가하는 다양한 계층이 행동이 중요합니다. ESG 행동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성숙한 시민 의식이 변화돼야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ESG 지자체를 선포하면서 같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게 전주시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태도시, 문화예술도시, 사람 중심 도시로서 이런 일들을 좀 활발하게 하려면은 콜렉티브 임팩트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콜렉티브 임팩트는 전주시 혼자 주관하는 게 아니고요. 시, 그리고 전주 혁신도시 같은 어떤 공공기관들 자금을 좀 받아서 그리고 사회적 기업, 그리고 소셜 스타트업, 그리고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서 할 때 좀 더 임팩트가 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도 지금 사실 다양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처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출산율도 제가 최근 10년 동안 보니까 계속 감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얼마 전에 선미촌 1차 토론이 좀 끝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도시재생 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쓰레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어떤 관계자들의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ESG 캠페인을 시주도로 가져가는 게 저는 현재 전주시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민단체인데요. 시민단체는 앞서서 얘기했던 콜렉티브 임팩트의 어떤 아이디어 제안자로서 그리고 또 주체자로서 필요합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특히 서귀포시 자구리 해안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해안가는 되게 아름답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마찬가지로 콜렉티브 임팩트 활동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어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소셜 스타트업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해양관리공단 공공기관의 역할도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주시에서 이런 활동들도 시민단체가 좀 주도해서 가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기업 관련한 부분인데요. 대기업은 지금 되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대 그룹 ESG위원회 다 설치했고요. 그리고 알리백이라든지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 쓰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탄소 중립 관련해서 고도화 정책 관련을 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SG는 이미 패러다임으로 정책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 관련한 어떤 평가나 인증,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관심 갖고 있는 어떤 평가 관련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요. 국내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KCGS, 그리고 모건스탠리, MSCI 이런 지표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이건 재무지표가 아니다 보니까 똑같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평가 기준들이 다 틀립니다.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들이 틀리고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비중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또 정량적으로 이루어지고 위에 소명 방식으로 되고 있고요. 우선은 중소기업들하고는 조금은 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만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산업부에서 올해 12월 달에 발표가 될 KESG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방향성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이나 서스틴베스트나 기존 그런 평가기관들은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KESG는 보편화된 기준이다 보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공급망 관련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공급망 관련해서 우선은 대기업 자체도 사실은 글로벌 공급망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애플이나 테슬라나 많은 기업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로부터 아리백 요구를 강요받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많은 중소기업들도 이런 대기업으로부터 요구를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강하게 받을 겁니다. 지금 제가 통계자를 보면 한 12%, 13% 이 정도만 좀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중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관리 관련해서
대기업들의 사항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기업들이 어떤 입장에서 중소기업들을 관리를 하는지 참고적으로 이해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능일협회 ESG 경영센터에서 5월 달에 서베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 중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중견기업이 많은데 대략 70% 정도가 관심이 저조합니다.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도 이제 중소기업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전체의 70%가 관심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유는 보면은 비용이 많이 든다, 모호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왜 ESG 경영에 나서야 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이고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 및 대기업 공급망 유지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탈락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 및 조달 비용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5%까지 우대금리를 이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업 개발로 또 다른 기업 수익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은 저는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ESG 경영에 대한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임원부터 학습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담당 부서를 좀 정하고 담당자를 정해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는다 하면은 CEO가 직접 하십시오.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ESG는 투자자로부터 시작됐지만 하나의 철학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CEO가 나설 때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핵심 사업과 연계한 중대성 이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중대성,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중대성 이슈를 같이 공유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에비던스가 중요한데 중소기업, 특히 전주시 같은 경우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보고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활동하고 있다고 공시라도 하는 게 전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단기, 장기로 나눠서 우선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예를 들어 친환경 용기를 쓴다든지 텀블러를 직원들한테 유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전주시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권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쓸 때 인권부터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고 비용을 최대한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드는 부분은 중기부 같은 데서 나오는 정책 자금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전사적 공감대와 그 전략 방향을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그 ESG 경영 사이클은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소셜 스타트업도 중소기업하고 마찬가지 부분이긴 한데 소셜 벤처에 대해서 요새 많은 투자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특히 이제 소셜 벤처에 대한 어떤 투자 자금들이 또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봤는데요. 제가 그 세진 플러스만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세진 플러스라는 업체는 사실은 그 30년 동안 봉제업을 하신 박준영 사장이라는 분이 폐섬유를 이용해서 패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패널을 이용한 친환경 주택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의 반수가 장애인입니다. 이거는 박준영 사장의 둘째 딸이 이제 지체장애인인 부분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일을 사회에서 지속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둘째 딸 이름 세진, 그리고 사회 보탬이 된다는 플러스란 명칭을 갖고 회사를 차렸는데 SK로부터 10억을 투자받고 많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지원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손 컴퍼니 관련해서는 시간 관계에서 길게 얘기는 못합니다만 이런 어떤 같은 연장선상에서 많은 좋은 기회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G 경영은 이제 필수인 시대입니다. 우선은 제가 많은 기회를 얘기했습니다만 우선은 공급망에서 빠지지 않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아까 이런 내용이 나왔었죠. 이건 혹시 이 수치 아세요? 9983? 대한민국의 기업 중에서 기업 수는 99%, 그리고 근로자 수는 83%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 중소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어떤 경영 화두가 펼쳐지면 거의 대부분은 대기업부터 먼저 이렇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들 우리가 많이 이렇게 목도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대한민국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떤 이런 장을 연다는 그 시도 자체도 저는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ESG 지자체를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협력 추진단을 설립해서 실제 경영에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셜 스타트업
이런 활성화 그리고 콜렉티브 임팩트 사업을 강화시켜서 지역사회 ESG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펼쳐가기를 권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은 KESG가 곧 이렇게 보급이 됐을 때 보편화된 기준을 참조하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전 질문이 많이 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은요, 전주시청의 김성환 님이십니다. 현 시점에서 지역 기업들이 ESG 경영을 위해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전략이나 구체적인 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1분이다 보니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KESG 지표를 좀 많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관련해서 우선 공급망 관련해서 다양한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위에 있는 상위업체의 대기업의 관심사가 뭔지를 아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후 행동 관련해서 순환경제 관련해서 그리고 정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많은 중대성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삼성전자 협력업체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ESG 행동,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행동들, 그리고 탄소 저감 장치라든지 비용이 드는 부분 관련해서 중기부로부터 예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발표에서도 내용이 나오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